김건희가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같습니다. 아픈 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김건희 빠는데 누가 빠냐. 네. 김건희의 속옷도 김건희가 빨아야지. 본인이 그러한 비싼 목걸이와 부정부패에서 만든 돈을 받으면 내가 이런 징역을 살고 우리 저 백혜련 위원장님은 또 검사 출신이에요. 네, 맞습니다. 검사 출신. 그런데 이번에 사법개혁 위원장님을 맡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추석 전까지 사법개혁 마무리 짓겠다. 그렇죠.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네.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지금 열망이 굉장히 뜨거운 건 알고 계시죠? 네. 검찰개혁 얘기해도요. 사법개혁해라.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어떤 식의 개혁이 이루어질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특위에서 여러 가지 주제를 다 검토는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게 이번 개혁의 가장 중요한 게 속도전. 경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빠르게 가져오는 효능감입니다. 그거거든요. 네. 그래서 속도전에 방점을 찍고 네. 일단 할 수 있는 과제를 정하자. 그래서 5개의 핵심 과제를 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번째 대법관 증언. 그렇지. 네. 이제 드디어 나오는군요. 네. 두 번째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대법관 다양성을 위한 조치죠. 아예 서운함으로 완전히 도배돼 있잖아요. 대법관들이. 네. 하나 충격적인 사실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도 요번에 준비하다 보니까 대법관들이 이제 소부로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4명의 대법관이 3개의 부로 돼 있습니다. 근데 특정한 한 분은 서울대 법대 87학번으로 모두 구성돼 있습니다. 와, 그래요? 진짜 네. 동창회죠. 87학번. 진짜. 저도 그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같은 학교 서울대 법대가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네. 어떻게 87학번 같은 학번 동기로 구성될 수가 있습니까? 와, 진짜. 와. 충격이다. 충격이죠. 네. 그만큼 이 대법관들이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서운함을 그대로 서울대 50대 남성 그대로 대변하는 게 지금 대법원의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대법관 추천 방식부터 바꿔야 된다. 이제 다양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지금 대법관 추천 방식부터 그래서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좀 고민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법관 평가제도 개선. 법관에 굉장히 미랭적인 부분들이 있고, 네 이것들이 일단 대법원에서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리고 평가가 일단 제대로 돼야지 인사 문제에서도 그렇죠. 공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관 평가제도 개선 부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국민들이 법관의 실체를 너무 모르죠. 그래서 네. 공개도 안 하고 그러니까. 평가 결과 너무너무 한심하면은 조용히 내보내는 식으로 해결을 하지 절대 이거 밝히지도 않고. 그래서 또 변호사에서 사실은 매년 법관 평가를 해요. 그래서 그거는 공개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정말 좀 평점이 좋으신 법관들을 보면 그 국민들의 반응도 되게 좋아요. 그 미담 사례들이 많아요. 그런 법관에 대해서 미담 사례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자체 평가는 뭐 그렇게 높지 않겠죠.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모르지. 그럼 우리가 몰라. 우리는 몰라요. 그게 더 심각해. 네, 우리는 모르는데 그래서 최소한의 통제 장치는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고민하는 거고요. 네, 평가 제도 개선. 네, 평가 제도 개선. 그다음에 판결문이 지금 공개가 되는 거는 형사 판결 확정된 것만 공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알 권리가 심각하게 어떻게 보면 침해받는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라. 또 그거를 투명해져야 돼. 네, 투명해야 되죠. 그거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 문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수사기관 통제와 인권보호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관돼 있는 부분이에요. 네. 사실 검찰 개혁 방안하고도 사실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압수수색 자판기다, 영장 자판기. 청구하면 다 나와. 네, 90 제 그때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 게 거의 그렇게 발부가 돼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인데 왜 압수수색을 해? 그냥 거의 그게 무작위적으로 거의 발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통제를 하면서 좀 근데 법원도 좀 뭘 알아야지 이게 그걸 통제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무조건 그러면 좀 부를 수 있는 참고인이면 참고인 또 수사기관이 직접 와서 왜 이거는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한지 그거를 조금은 파악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 문제 이렇게 5가지 정도를 핵심 과제로 정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대법관이 14명인데 14명. 여기 이제 몇 명으로 늘릴지는 구체화되지는 아직 않았죠. 아직까지는 정확한 숫자는 정하지 않았고요. 저번에 법사위 소위에서 일단 통과한 안이 16명 증언, 30명 아니에요. 네, 4년에 걸쳐서. 그래서 4년에 걸쳐서 1년 유예 4년입니다. 일단은 그 안이 통과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을 기본으로 지금 논의를 해보자 이런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좀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기현이 같은 케이스, 지 멋대로 그냥 내란 우두머리를 지 멋대로 법을 해석해 풀어주는 말도 안 되는 사례를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당장은 예방하기는 어렵겠지만 아까 법관 평가제도 그런 걸로 개선 걸러낼 방안이 수 있습니까?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쨌든 이
변호사회라든지 국민들의 반응이 조금 반영이 될 수 있는 안이 된다고 한다면 네. 그거에 대해서 인사도 그것도 연관이 될 수 있겠죠. 네. 평가 제도 개선하면 이런 부분은 약간은 좀 보완이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아마 대법관으로 사실 지기현 판사가 잘 나가는 판사인 거거든요. 네, 그렇겠죠. 잘 나가는 판사라고 볼 수 있지만 대법관 추천 방식이 개선돼서 대법관도 다양한 곳에서 뽑게 된다면 그런 지기현 판사 같은 것이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제동 걸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윤남근 판사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윤남근 판사라고 있었어요. 이자는 최은순 관련한 재판을 했던 판사인데 최은순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립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윤남근의 부인하고 최은순의 최측근 김충식하고 같이 땅을 샀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예를 들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은 어떤 식으로 제동을 걸 수 있고 어떤 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당장은 지금 제도에서도 저는 그건 가능하다고 우리가 뭐 늦게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건 강력하게 제척이나 해피 기피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 제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수사해야 될 네. 이거 수사해야 돼. 일단은 그것부터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수사는 조금 범죄 혐의가 그래도 드러나야지 저희가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일종의 그 이해관계가 확실하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부인의 경제적인 어떻게 보면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것들은 명확하게 알리고 이거는 이제 민사 사건은 아니잖아요. 네. 민사 사건에서 그랬나요? 이 형사예요. 형사예요? 네. 그러면 검찰 측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게 좀 해야겠죠, 그거는. 야, 요런 거를 이제 뿌리 뽑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법제도 개혁이라는 건요. 하나하나의 개개 사건에 대해서 대응하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큰 줄거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실체나 구조를 알고 국민들이 그거를 주목해서 보신 다음에 본인들이 스스로 판사를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공무원 조직에서는 누군가 문제를 일으키면 좌천을 시키잖아요. 좌천이라는 말 있잖아요. 서울에 있던 사람을 갑자기 해남으로 보낸다거나 그러니까 시골로 해남 분들한테 죄송하긴 합니다. 하여튼 멀리. 근데 법원은 그런 게 없었어. 그러니까 한 번 사법에서 성적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법원장이나 대법관 되기 전까지는 한 줄로 쭉 써서 그대로 도는 거예요, 그냥. 아,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뭐 겁먹는 것도 없고 지가 어디 갈 줄을 예를 들면 대전 갈 사람이 천안 간다 이 정도의 차이지 갑자기 뭐 어디로 튕겨나고 이런 게 없었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평가나 이런 공개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바깥으로 던져버리면 그거는 금방 식별될 수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그리고 본인들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사이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엄청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사법개혁 특위가 출범을 하면서 세게 가자. 야, 세게 가. 아니 저는 세게 간다기보다는 제가 그동안에 요구했던 게 세 개였어요. 그게 하나 빠져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그게 뭐냐면 대법관 늘리기, 그리고 대법관 다양화, 그리고 하나가 헌법재판소원, 그러니까 재판소원 제도를 넣어야 지금 이번에 보십시오. 윤석열 내란 정리할 때 대법원장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헌법재판소하고 정리해버렸거든요. 전 이거 서열 정리 바꿔줘야 된다고 봐요. 사실상 그러면 사심제. 사실상 사심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본권 침해하는 대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로 가서 마지막 한 번 더 심리받을 수 있는 이 제도를 재판소원 제도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조금 빠져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전 서열 정리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지금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두 가지가 빠졌는데 오늘 고관대작 특집이니까 제가 얘기 꼭 드리고 싶은 게 국회의장님 또 나오시잖아요. 나오시면 저는 12.3 내란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저는 진상조사 특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왜냐하면 지기현 그 구속 취소 인용 결정해 준 거나 또 조희대 대법원의 난동 있잖아요.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각하지.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아직 국민들이 실체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진상조사가 저는 먼저 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내란 특별법 이거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해야 지금 단계 당장 지금 내란범들 처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국민들의 불안감은 이 재판 지금 제대로 될 수 있느냐 이 지기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손 놓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이 내란 특별법에 관련된 논의도 빠지지 없이 좀 같이 좀 병행이 돼야 된다. 이 두 가지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헌법소원에 대한 재판 헌법소원 그거는 좀 심사숙고는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그거는 완전히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완전히 뒤엎는 일이에요. 헌법도 개정 사안도 필요하고, 그리고 법원 구조, 헌법 재판소 구조까지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재판을 헌법소원을 할 수 있게 한다면요, 헌법재판소가 아마 불이 날 거예요. 엄청난 사건량의 폭증이 가져오겠죠. 그럼 지금 구조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모든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걸 당장 해서는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 지금은 가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저는 그러니까 개헌 논란까지는 필요 없고 저는 헌법재판소 법에 재판을 제외하고라고 돼 있어요. 그것만 개정을 해도 전 충분히 재판소원 제도는 도입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도입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현실적으로 운영 부분에 대한 토론은 필요한데 도입은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이번 내란 국면에서 정리하면서 지금은 대법원이 형이고 헌법재판소가 동생처럼 돼 있잖아요. 저 이 부분은 바꿔줘야 된다 생각해요. 왜 잘한 사람한테 더 큰 책임과 권한을 줘야지 지금 조희대 대법원 하는 걸 보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조치 안 한다. 전 이 부분은 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헌법재판소 구성원들 늘리고 하면 돼요.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검찰 해체하면 빈 건물도 많아져요.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숫자하고 우리가 대법관 숫자를 늘리려고 하면은 지금 재판관 숫자만 해도 안전이 차이 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거고요. 진상조사 특위하고 내란 특별법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이제 국회 분위기 이런 것들은 일단 특검이 그래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신속하게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 지금 엄청 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잘하고 있는 특검을 어떻게 보면 진상조사 특위가 하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수사가 아직도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특검을 또 힘 빠지게 하는 부분도 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요. 아니 지금 방금 이제 신인규 변호사 팔하얀 신인규 변호사가 얘기한 거는 혹시 아닙니다. 제 할입니다. 팔하얀 신인규 얘기는 뭐냐면 조희대 관련, 그렇죠. 지연 관련, 판사 관련, 사법부 관련, 룸살론도 넣었어요. 룸살론 그러니까 그 지기현 관련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지 뭐 내란이라든지 뭐 김건희에 대한 부분을 진상조사하자는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특검이 하고 포인트. 하여튼 뭐 그거는 조금 국회가 참 어려운 조직이에요. 할 거 많습니다. 네, 우리가 한번 하겠다고 이제 다 나가는 게 아니라 또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야가 있는 구조기 때문에 바로 또 국정감사 있잖아요. 확실하게. 그래서 알겠습니다. 의장님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백계련 위원장님 오늘 괜히 나와서 기분 언짢습니다. 요새 국민들은요. 보통 얘기들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얘기하셔야죠. 지금 생각난 게 아니라 원래 내란 때부터 저는 여기서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재판소원제도도 얘기했고. 맞습니다. 원래 국회의원은요. 항상 저렇게 얹잖아야 돼. 권성동이처럼 맨날 맘 편하고 골프 치면 그게 국회의원입니까? 그게 국회의원이야? 그럼 당연하죠. 그게 그냥 박쌤이지. 자, 이렇게 항상 얹잖아야 됩니다. 진짜 언짢다고 생각하실까 봐 언짢지 않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백희련 위원장님,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열망이 이렇게까지 뜨거운 것을 아마 본 적은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습관처럼 그래도 사법부는 최후의 보루다. 이거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왔거든요. 존중해야 된다. 습관처럼. 지금은 아예 그런 게 아닙니다. 분위기가. 그거를 조금 좀 잘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검찰 개혁이야 우리가 진짜 항상 얘기했고 과제로 삼았던 건데 사법개혁은 사실 조금 더 뒤로 밀려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는 진짜로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너무나 높죠. 알겠습니다. 아마 오늘 댓글 보면 더 깜짝 놀랄 겁니다. 뭐야, 이렇게 뜨거웠어? 이런 이제 느낌이 오실 건데요.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하시고 아니면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약속 드린 대로 추석 전까지는 사법개혁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혜련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김건희, 윤석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두 사람 모두 다 지금 구속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은 김건희 근황을 좀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2분경에 김건희를 태운 호송차가 특검 지하주차장에 도착을 했죠.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 탔고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복 입고 일단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일단 구속된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호송차를 타고 바로 이제 주차장으로 들어가도록 특검팀이 그렇게 허용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뭐 사진이 찍힌다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특검팀은 김건희를 상대로 부당선거 개입, 공천 개입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좀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계속 김건희가 특검 조사에 응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뭐 변호인 쪽에서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결정된 게 없다 이런 입장. 근데 지금 이제 속보 나오는 거 보니까 김건희가 거의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픈 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밥을 못 먹는 상황이라는 거를 강조를 하면서 계속 건강 이슈로 끌고 가려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김건희? 저는 뭐 건강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이니까 구속영장 발부한 거고 구속을 할 때 영장 판사가 그걸 다 고려합니다. 왜냐하면 건강 상태에 대한 진단서 이런 것들 다 제출했기 때문에 저는 뭐 전혀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구치소 내에서도 의사들이 상주합니다. 그래서 순회 진료를 오전에 이렇게 사동을 쫙 한 바퀴 돌면서 출근하면서 아픈 사람 있는지 체크하고 아프다 그러면은 바로 빼서 의무과에서 진료 행위를 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외진이라는 걸 가까운 이제 병원에 교도관들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를 입냐 사복을 입냐는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 잡범들은 사복 입질 않죠. 왜냐하면 귀찮아서? 귀찮아서보다는요.
나의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공포심이 있어요. 반듯한 모습 보여주고 싶구나. 아니죠. 검찰에 수사를 받으러 나가면 사복 입고 가면 검사가 그러니까 건방지게 뭐 무죄 주장하는 거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송길승 회장 이런 분들도요 검찰에 갈 때는 사복 안 입습니다. 수의 입고 그리고 재판부 갈 때도요 사복 안 입어요. 일부러 전략적으로 안 입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만약에 재판장의 심기를 건드려서 자기의 형량을 안 깎아주면 어떻게 하냐는 공포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런 공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 안 나오면 어떡하냐 이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나왔더라고요. 여기도 남부구치소는 지금 서울구치소보다는 시설이 좋죠. 좋고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거기 그래봤자 감옥입니다. 밥을 줄 때도 식구통이라는 통을 열어서 이렇게 그 안으로 주지 절대 문을 열어서 주진 않습니다. 문은 언제 여냐? 운동 갈 때 열어주고 접견 갈 때 열어주고 그리고 출정 그러니까 재판이나 수사 받으러 갈 때 열어주는 거 이외에는 의사 만나러 갈 때 요럴 때 이외에는 절대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좁은 공간에서 gat혀 있어야 되는 게 감옥이 아무리 호텔이라 하더라도 어려운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 한 끼 식사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많은데 말들이 많아요 지금. 그게 1,500원 정도 된다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인건비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소자들이 밥을 다 시장에서 막 하기 때문에 거기 영양사 만드는 사람의 인건비 이런 것들이 다 빠진 가격에 재료값만 순수하게 그렇게 책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높죠. 그러니까 이제 결코 낮진 않다. 다만 또 너무 잘 주면 비난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재소자 대표와 교도관 그리고 영양사가 급식위원회를 통해서 한 달 식단을 같이 짭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구매해서 먹을 수 있는 무식들이 좀 있어요. 그거 막아야 돼요. 그거 우리 소장님이 만든 제도 아니에요 또? 그건 제가 안 만들었고요. 거기 무슨 뭐 수학여행 갔습니까? 그럼 뭘 사 먹게 둡니까? 그 사 먹는 게요. 우리 여기 마트나 편의점처럼 그렇게 되게 많이 있는 게 아니라 간단한 종류들이에요. 뭐 김치라던가 뭐 장아찌 종류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고 구매 물품도요. 또 제한적으로만 이제 허용되고 1일 구매 한도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치금을 예를 들어서 그 윤석열한테 엄청 많이 보냈잖아요. 그거 다 못 씁니다. 그건 알죠. 아니 그 메뉴 보니까 나는 이거 진짜 과장이 아니고 평일에 한해서 나보다 잘 먹어요 솔직히. 나는 어제 오늘 다 컵라면 먹고 왔습니다. 거기도 컵라면 있어요. 아니 그거 소장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제가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 아닙니까? 그 강금실 장관께서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놓은 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럼 윤석열 빤스 누가 빠냐?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빤스 누가 빠냐? 이게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징역이라는 거는요. 본인 노동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지금은 형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노역 집행은 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결 수용 당시에 구금 일수도 형에 산입하기 때문에 징역을 사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의 속옷과 본인이 입는 옷은 본인이 세탁을 하고 당연하죠.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거 다 편히 봐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높으면 안 되지. 그럼 막으셔야지 소장님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찰을 해야 되고 지금 서울구치소도 아마 감사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내부 정보가 이제 슬슬 들려오는 거니까. 그렇습니까? 빤스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규정대로 하고 있느냐. 저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우를 계속 다 봐주고 밥도 자기가 받아 먹어야 되는데 차려서 문 열어서 주고 이런 행위들이 다 특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의 속옷도 김건희가 빨아야지 본인이 그러한 비싼 목걸이와 부정부패에서 만든 돈을 받으면 내가 이런 징역을 살고 이런 수모를 겪는구나. 그런 것들을 교정교화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 돼요. 이 과정을 저는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윤빤스 얘기 잠깐 좀 해보자면은 지금 윤석열이가 계속해서 눈 건강 이슈를 언론에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또 눈 관련해서 뭐 실명위기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어제하고 오늘 이틀 연속 그 안양에 있는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았거든요. 받긴 받았는데 뭐 실명 위기라고 하는 거는 윤석열 측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실명 위기 진단을 받았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실명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윤석열 측의 일단 주장인데 그게 실제로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검증이 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밝혀진 게 없죠. 맞습니다. 근데 뭐 눈 건강에 대해서는요 본인이 뭐 부동시라고 계속 병역도 면탈하고 골프 치는데도 문제도 없고 저는 뭐 건강상 다 감옥 가면 다 건강에 문제가 있대요. 저는 아프다는 게 약간의 알코올 금단 증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숙취로 보고 있습니다. 섭외하기 다르네. 나는 진짜 나는 저는 굉장히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보통 얘기 아니고요. 가능성 있죠. 감옥 가서 열심히 재활 운동도 하시고 생활 하시면 오히려 건강해져서 나오고 살도 좀 빠지고 저는 서울구치소 가서요 한 15kg, 20kg 빠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나갈 때 사진하고 대조하거든요. 이 사람 맞는지
보더니 교도관이 농담으로 임태훈 씨 어디 갔어요?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그런 얘기 들을 시간이 아니 그러니까 육회 의장 밑으로는 자기 몸무게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임태훈 소장님 해달리고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끌어내. 네, 김건희 이야기 저희가 또 다뤄야 됩니다. 김건희가 이제 목걸이에 대해서 특검에서 한 거짓말이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 사실 거짓말을 준비할 시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무성의합니다. 거짓말이. 자 김건희가 목걸이에 대해서 특검에서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홍콩 짝퉁 가게에서 예쁘고 똑같아서 구입했다. 브랜드는 확인 안 하고 샀다. 이렇게 진술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진품하고 똑같아서 구입했다고 했는데 진품은 모른다. 이거 진짜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게 발언에도 꼬이네. 거짓말이 너무 무성의합니다. 그리고 모조품 목걸이가 오빠 장모 집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죠. 이걸 거짓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건 다 거짓말이니까 어차피 이것도 참으로 성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환갑 기념 선물로 목걸이를 구매했다. 순방 때 논란이 돼서 버리려고 했는데 오빠가 달라고 해서 줬다. 대박이야. 어머니 환갑 선물을 버리려 그랬고 일단 환갑 선물로 짝퉁을 해. 짝퉁을 줘. 그걸 버리려고 해. 뺏어서 버리려. 근데 그걸 오빠가 달라고 해. 가서 또 지네 장모 집에 갖다 놓고 이 자방에 놓고. 이 뭔데? 진짜 뭔데? 이렇게 무성의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이. 나는 좀 너무 시간도 많았잖아.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특검에 나오기 전에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까지 내가 해명했던 건 다 사실이 아니고 내 진짜 작품은 특검에서 공개합니다라고 했어. 최종 버전. 그러고 이렇게 한 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저는. 변호사들도 너무 나빠요. 김건희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치고 그 최명성이네 최지훈에 계속해서 붙어 있었잖아. 그 변호인이 뭐 한 거야? 이런 거를 얘기를 그래도 앞뒤에 맞게 좀 맞춰주거나 빨리 자백을 시키거나 해야지. 하는 거라고 자 지금 건강이 불편하십니다. 나중에 요거 말고 하는 게 뭐 있어? 나 환장하겠더라고 진짜. 아니 근데 실질 심사 받을 때 김건희 거짓말이가 판판이 다 깨져버리니까 변호인들이 거기서 아유 이거 큰일이네. 계속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4시간 만에 끝났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런 사건에서 할 말이 없었던 거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바로 목걸이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또 뭐라고 얘기하면 녹음 틀어버리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한숨만 쉬어야지.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할 말이 없겠죠. 큰일이네. 근데 이게 굉장히 불리한 거는 형사 재판에서는 뭐 물증이 있으면 좋은데 물증 없을 때는 이제 증인들이나 이 진술해 가지고 신빙성으로 판단을 하는데 김건희 자체는 본인 말을 스스로도 지금 기억을 못할 정도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수사기관이나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김건희의 말은 다 거짓말인 거예요. 지금 내 앞에서 이야기하는 수사기관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도 거짓말이라고 전제하고 보기 때문에 이건 뭐 지금 김건희 입장에서는 변호인단도 너무 잘못 짰고 스스로도 너무 잘못된 변호 전략을 쓴 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심리학 전공하신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김건희는 인생 자체가 가짜기 때문에 저런 가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절대 가짜를 쓰지 않는다.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짜라는 거지. 이게 가짜 얘기가 나왔을 때 반드시 저건 진짜가 있다. 가짜 목걸이 리가 없다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맞는 말 같지 않아요? 맞는 말 진짜 같네. 맞는 말 같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지. 그 심리적으로 반드시 그걸 보완하려는 방어 기자가 있기 때문에 절대 가짜를 안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를 되게 좋아한 것 같아요. 그 서 씨한테는 막 시계 풀으라고 막 진짜를 좋아해요. 또 보니까 최재형 목사님 준 거 낼름낼름 아이고 이거 왜 또 사오셨어요? 이러고 다 받고 그러니까 진짜를 좋아해요. 구치소에도 아프다고 들어놓고 막 이럴 가능성이 있거든. 그럼 가가지고 목걸이만 한번 흔들어주면 벌떡벌떡 일어날 거야. 제일 진짜를 확보하기 쉬운 게 어떻게 보면 명품이야. 그런 거죠. 제일 쉽잖아요. 그렇죠. 그냥 사면 되니까. 그러네. 너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같습니다. 서희건설은 맞사위 박성근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되는 대가로 김건희에게 6천만 원짜리 반클리프 목걸이를 선물했다고 자수했잖아요. 그런데 이 목걸이뿐이 아니었습니다. 나토에 차고 갔던 액세서리 나토 3종 세트가 전부 다 서희건설이 준 것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 쇼핑 호스트 마냥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반 클리프앤 그 목걸이 있지 않습니까? 6,200만 원짜리. 이게 2022년 3월달에 서희건설이 김건희 쪽에 줬습니다. 한 달 뒤인 4월달에 3천만 원 상당의 브로치를 또 줍니다. 2,600만 원. 이거는 뭐 티파니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브랜드인가 보네. 그리고 2천만 원 상당의 또 귀걸이를 또 추가로 김건희에게 건넸다라고 서희건설 회장께서 직접 자수서에 썼습니다. 근데 저 뇌물 받은 걸 모두 다 나토에서 그렇죠. 오늘 보니까 다 차고 갔더라고요. 보니까. 다 차고 갔어. 정신도 나는 신기해. 조만간에 뭐 이런 고가의 브랜드에서 나토 3종 세트 나온다는 얘기 있어요. 그래서 1억이 넘는데 할인해가지고 한 8, 9천에 판다는 거 그렇습니까? 그거는 뭐 서희건설에서 판매합니까? 어떻게 저걸 쳐고 대단한 정신세계입니다. 대단한. 이게 사람이 무의식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럼요. 이 뇌물을 갖고 다 덕지덕지 붙이고 모든 카메라 옆에 서기가 쉽지 않아요. 누가 그래요 그거를? 쉽지가 않아. 무의식이 작동하기
들어갔기 때문에. 야, 그런데 그냥 이거는 간도 커. 대단합니다. 저거는 어마어마한 자신감이죠. 나는 뇌물을 차고 국민 앞에 나타나서 나토를 가도 난 수사받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그 자신감으로 저렇게 한 거지. 저 제정신입니까 저게? 그렇습니다. 검사가 만든 괴물이에요. 맞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자기 성취의 상징인 거예요. 아, 성취 좋다. 내가 이제 그 대통령 전용기 타고 거기 가가지고 하사품 받은 걸로. 그렇지, 외국인들 다니는 데서 이거 돈도 안 들이고 딱 이거 했잖아. 쫙 할 때 마음속으로 자, 너네 이거 있어? 이런 게 있는 거지. 나는 이거 다 받은 거야. 진상 받은 거야. 수사도 안 받고 얼마나 그래요. 진짜 그게 맞는 것 같다. 진짜 그렇다. 김영란법 뭐야 그게? 하는 거죠. 자, 여기 그 법조인 두 분 나와 계시니까 요거 하나 좀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이렇게 순순히 자백을 하는 이유는 요거는 좀 싼 티켓을 끊으려는 술수다라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뭐냐면 이게 지금 뇌물죄 같은 경우는 준 사람 받은 사람 다 처벌받는데 그렇죠. 알선수재는 준 사람은 또 처벌을 안 받는다네. 그래서 이 봉관이가 요거를 좀 알선수재로 티켓을 끊어갖고 본인은 좀 빠지려는 전략 아니겠느냐 하는 게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분석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저는 충분히 타당성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하고요. 여죄가 그만큼 많다는 걸로 그냥 보였습니다. 순순히 저렇게 했을 리가 없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좀 제발 끊어주세요. 저는 회사를 지켜야 됩니다. 라는 게 크겠죠. 그리고 주변에서 자문을 하는 사람들도 일각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 양반이 민변 출신의 무슨 거물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진보 성향의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 볼 때 여기서 끝내야지 안 그러면 당신 이거 혼자만이 아니라 저기 사위랑 딸이랑 다 어떻게 할 건데 이거까지 가니까. 우리 저 변호사님 이번 기회에 좀 목도 한번 만져보시죠. 그러게. 이걸 비관하고? 나쁘지 않아. 내가 생각해도 내가 제일 괜찮은 변호인일 것 같은데. 아니 김건희 입장에서 나를 선임하는 게 차라리 아니 내가 가가지고 피의자는 하나도 안 억울합니다. 다 용서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앞뒤 안 맞는 얘기하는 건 똑같죠 어차피. 아니 서희건설 쪽에서는 이거 좀 좋은 팬데. 크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시계 하나로 끝내겠다고 하면서 귀걸이 안 합니다. 시계 하나만 해주세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만 좀 설명을 드리면 뇌물죄는 이제 우리 형법에 나오고 액수에 따라서 이 특가법에 가중 처벌 조항이 있는 거고 알선수재죄는 이제 특가법에 나오는 이제 조항인데 말씀하신 대로 받은 사람만 처벌을 해요. 그러니까 준 사람은 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알선수재로 가면. 왜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뭐야?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알선수재는요 대통령 친인척들이 많이 걸리는 게 알선수재예요.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알선하면서 뭘 받아먹는 거. 요거 이제 알선수재로 처벌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그 서희건설 회장 입장에서는 자수도 하고 구속 요건을 최대한 알선수재 혐의로 몰면 김건희만 처벌을 받으니까 본인은 좋은데 전 이게 쉽지 않다고 보는 게요. 결국 이거는 대가성을 가지고 지금 뭐 사위에 대한 총리 비서실장 내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입증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요. 그러면 이거는 뇌물 공여자로 처벌을 받되 그러더라도 조금 더 형량을 낮추겠다. 뭐 집행유예 정도 받겠다. 이제 이런 식의 나름의 변호 전략이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분석이 SBS 분석이었거든요. 같은 건설사끼리 약간 그게 서희건설을 비판하는 것처럼 하면서 약간 오히려 언론에서 싼 티켓을 끊어주려는 전략 아닌가 하는 의심을 또 한번 해봤어요. 왜냐? 서희건설에 진짜 큰 여죄가 분명히 남아있을 거라고 우리는 의심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렇잖아. 야 고작 말이 안 돼. 목걸이 하나 귀걸이 하나 갖고 하겠냐? 아니잖아. 엄청 큰 게 뒤에 숨어 있죠. 그거는 맞사위의 인사청탁 대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 자체가 또 뇌물이에요. 인사청탁 자체가. 근데 제가 볼 때도 이건 에피타이저고 마중물이고 더 큰 고기 덩어리가 있다. 그걸 이제 파헤쳐 봐야죠. 그 서희건설 사옥 11층에 윤석열 후보의 불법 캠프를 차렸고 그곳에서 건진법사가 댓글 공작을 벌였다. 그 캠프 사무실에 직접 들어가 본 적이 있는 건진법사의 측근이 이번에 중앙일보에 증언을 또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자, 어떤 증언을 했는지 좀 살펴볼까요? 딱 가보니까요. 일단 공간이 아주 넓었다. 100평은 좋게 넘을 것으로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 20-3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면서 뭔가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더라.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도대체 뭔 일을 한다는 거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뉴스에 댓글을 다는 등의 작업도 병행한다고 나한테 기뜸해줬다. 건진법사가 이렇게 기뜸을 해줬대. 해줬습니다. 이거 뭐 큰일 났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일단은 불법 사무실 운영한 거지. 그렇죠. 그리고 댓글 조작한 거지. 업무방해, 여론 조작. 그리고 당선이 됐잖아. 425억부터 토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죠. 맞죠? 그러니까 그 양재동 사무실은 이제 그 안에서 뭘 했느냐를 지금 보는 건데 결국에는 댓글을 지금 조직적으로 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걸 자발적으로 할 일은 없고 다 돈이 오고 가고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모아가지고 하나의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겁니다. 댓글 조작, 댓글 조작이죠. 전문가가 윤석열이야. 그렇죠. 국정원 댓글 조작. 그거 수사하다가 잘렸어요. 근데 지금 그 방식
자식대로 여론 조작을 해서 대선 때 지금 이익을 보려고 했던 그 장면들 아니냐라고 해서 이건 특검이 당연히 수사 대상에 올리고 반드시 수사해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핵심이 그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밝혀질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만.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특검이 조금 더 기한이 이거는 좀 더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연장이 필요하죠. 지금 뭐 수사 사안이 이제 시작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것도 하려면은 특검 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특검을 또 하든지 뭔가 좀 조치에는 좀 필요해. 생각을 해봐도 윤석열이가 캠프 사무실 구하려고 빈 건물 찾다가 서희건설에 들어갔겠습니까? 서희건설이 연락해가지고 여기 좀 쓰세요 했겠습니까? 뻔한 거 아니에요. 그치. 서희건설이 왜 그랬겠냐고 그냥 우리 사위 총리 비서실장 만들어주세요 해서 했겠습니까? 그거를. 그렇지. 아닌 거지. 그리고 막 거기서 구판도 벌이고 그랬답니다. 그거 대단합니다 진짜. 일단 서희건설한테 제 수임 조건으로 사무실부터 하나 제공하라고 얘기해요. 한층 쓰겠다. 네. 그거는 저기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옆으로. 좋은데? 야 이거 영화 한 편 찍겠는데. 서사가 좋아. 너무 좋아. 아니 지금 서희건설은 진보 성향의 변호사를 찾고 있고 지금 한다잖아. 사면 복권 돼가지고 서희건설의 변호인으로 딱 나타나서. 뜨끈뜨끈하게 복귀하죠. 그렇지 최고다. 그 최혜병 특검도 아크로비스타 옆에 얻었잖아요. 그처럼 바로 옆에 얻었지. 이거 영화 한 편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정말 중요한 내용을 지금 다뤄볼까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 공화국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면서 검사들만 쏙 빼고 일으켰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의문을 우리가 계속 갖고 있었는데 그 꼬리가 잡힌 것 같습니다. 내란의 밤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실에 갔었습니다. 그 멤버 중에 한 명이에요. 박성재는. 그런데 그 국무회의 같지 않은 국무회의를 마치고 박성재가 나와서 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는데 누구에게 전화를 했느냐? 출국 금지 업무를 하는 담당자들한테 전화를 했던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뭘 의심하느냐? 방첩사의 체포 명단 대상자들 있지. 이자들을 밖에 못 나가게 조치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우리는 이거를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나와서 박성재가 전화를 걸었던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11시쯤입니다. 작년 12월 3일 밤. 그러니까 내란이 발생한 거의 직후예요. 배상업 출입국 본부장한테 전화를 거는데 박성재가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대박. 이 출입국 규제팀이거든요. 여기 담당하는 게. 근데 출입국 규제팀이 방금 최욱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입국 금지, 출국 금지, 출국 정지, 출입국 관련 대테러 업무를 맡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도 있잖아요. 이를테면 그럼 뭐 출입국 심사라든가 입출항 선박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또 조직이 있는데 거기는 이 조직은 대기를 안 했어요. 안 했어. 이 팀만 출입국 규제 팀만 대기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 청사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내란이 실행이 된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그 안가 회동 member 중에 하나잖아요. 결국에는 내란의 시작과 끝까지 주요 임무를 수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증거 하나만으로도. 그러니까 저는 이 배상업 그 출입국 본부장이 이 사실을 가장 많이 알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수사를 좀 협조를 해서 아니 이분이 배상업 반드시 씨가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아요. 기억해 보면 박성재가 탄핵에서 탄핵 심판 기각되거나 복귀하잖아요. 바로 맨 처음에 자른 게 배상업이야. 그 사람이 배상업이었구나.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출입국 본부장. 그래서 이유가 그때 나오기로는 윤석열을 출입국 왜 출국 금지를 시켰냐라고 하면서 잘랐다고 했는데 그거를 왜 밖에서 알게 만들었냐? 박성재 입장에서는 빨리 이 사람을 잘랐어야 되는 거지. 그거 다 알고 있으니까. 자기 쪽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근데 자기랑 조금 연루가 돼 있어가지고 이게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니 그래도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얘기 안 하고 있으면서 같이 공범으로 처벌받는 것보다. 저는 시켜서 한 거고 안 한다고 했는데 막 강요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사표까지 냈지 않습니까? 이게 낫지.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겠죠. 그럼요. 야 실제로 직원들이 출근을 했다는 게 이거는 실행이 된 걸로 봐야 되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신인규 방송 많이 하는데 이거 안 다루더라. 저도 그러니까 오늘 지금 처음 다뤘는데 앞으로 더 많이 퍼뜨리고 다니겠습니다. 아니 이거 중요한데 왜 안 다뤄? 그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 답답해. 이거 진짜 진짜 이게 진짜 중요하잖아. 언론 개혁이 필요한 거죠. 언론 개혁해 스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좀 근데 너무 중요해요 진짜. 너무 중요해. 수사 대상 이거 거의 1순위입니다 진짜. 이거 진짜 1순위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통화했잖아. 막 이렇게 막 출입국 관련해 갖고 막 통화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11시 반이 됩니다. 11시 반. 그리고 나서 박성재가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어요. 실국장 회의. 거기 이제 실국장 회의를 열어가지고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와 이거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검사 파견. 그리고 이런 지시를 내리기 전과 이런 지시를 내리고 난 다음에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도 3차례 통화를 했어요. 그렇죠. 와 이거 대박입니다. 이거 대박입니다. 네. 그리고 임세진 당시 검찰 과장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즉 계엄 선포를 하고 나면 검찰을 지휘하는 검찰총장하고 통화했죠. 네네네. 박성재가. 네. 그리고 합수부에 파견. 검찰을 파견하는 역할 담당을 하는 게 바로 검찰 과장이라는 거야. 인사 업무를 하거든요. 와 이거 진짜 크다. 와, 미친다 이거 지금. 아 박성재. 그러니까 굉장히 깊숙이 가담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만 진짜. 놓고 봐도. 심우정도. 그리고 심지어 검사들이, 그러니까 검사들이 그 계엄의 방에 막 그 선관위에도 현장 나가고 그렇죠? 이랬잖아요. 그러면 네. 검사들 누가 거기 보냈냐? 그럼 심우정 아니면 박성재 둘 다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지금 합수본이라는 거는 또 여인형이 꾸리는 그 합동수사본부 그래, 이쪽에도 거기. 이제 보내는 계획도 세우는 거고. 거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내란에 너무 좀 깊숙이 관여됐는데 여기까지 지금 수사가 빠르게 지금 안 들어가는 거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아니 근데 합수부에 검사를 파견한다는 얘기는요. 합수부에 누군가 잡혀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그 사람들 기소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거는 완전히 그렇습니다. 빼박이죠. 빼박이야. 네. 그리고 잡히기 전에 도망갈까봐 출국 금지 그러니까. 예. 와. 야 이건 진짜 크다. 너 이거 안 다루더라. 내가 다 본다니까. 너네 나 우습게 보지 마. 아니, 저 오늘부터 이거 진짜 계속 떠듭니다. 진짜. 아니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데. 진짜 중요하다니까.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크다 진짜. 이거 큽니다. 이거 예. 진짜 큽니다. 자, 그리고요. 내란 세력은 우리가 몰랐던 내란 세력이 도처에 또 많이 깔려 있었어. 그렇죠, 그렇죠. 또 있어. 또 나 이번에 새롭게 나왔어. 새롭게. 계속 나오네. 이번에는 해양 경찰청이. 거기도 뭐가 있어요 지금? 예. 네. 해경의 해경. 3인자 안성식 기획조정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들어요. 요거 네. 요거 지금 처음 듣죠. 네, 처음 들어요. 해경의 3인자 안성식 기획조정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 일단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충암고 출신입니다. 충암고입니다. 충암고입니다. 충암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나왔고요. 주요 이력이 인수위원회 경제 2분과 실무위원이고 국정상황실 행정관도 역임을 했습니다. 이게 해경 역사상 처음으로 한 거예요. 해경 역사에서 처음. 예. 해경은 저런데 파견 가거나 특히 저 청와대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와. 해경 충암을 역사상 나왔기 처음. 충암고라. 충암고야. 충암고. 그런데 충암고 이상민 장관이 충암고죠. 그렇죠. 이상민이랑 얘가 가깝게 지냈고 모임도 함께했다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이거를 해경이라고 하니까 이상민이 장관이니까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해경은 해수부예요. 행안부. 해수부예요? 아예 다르잖아요. 경찰청 소방청이 저기 행안부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 있는 거를 지 고등학교 후배라고 불러다가 와. 고등학교 동문놈들끼리 그러고 있었던 거지. 자 그래서 이 뭘 했어? 안성식이가 뭘 했냐? 뭘 했어요? 계엄 선포되고 당시 안성식의 행동 소개해 주세요. 안성식이요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는데 경찰관에게 총기를 나눠주고 해경도 무장을 시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지금 당장 계엄사령부의 수사 인력, 그러니까 해경의 수사 인력을 파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시 해경 지도부 있지 않습니까? 반대하니까 막 언성을 높이면서 다투기까지 했더라고요. 와 이게 나오지. 100번 양보해서 예를 들어 계엄이야. 그때 얘가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도 아니라면서요. 그럼요. 예. 기획조정관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아닌데 아마 추측컨대 그 상황실에서 청장, 차장, 주요 간부들 다 있는데 야 나 충암이야 말 안 들어? 이것들이 지금 이랬을 거야 이거. 심각해. 아니 그래서 충암. 저는 이게 충암고도 지금 심각하지만 이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협조했던 공무원들 되게 많을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내란 알박기 인사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전 이 자들에 대해 가지고 정말 국회 차원에서 어떤 진짜 기구를 좀 만들어서 제보도 받고 정말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이 충암고의 안성식 하나 그러겠습니까? 전 꽤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이런 역할들을 했을 가능성 매우 높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좀 집약적으로 좀 모아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아니 근데 해경 얘기 이번에 처음 나온 거죠. 처음이에요. 처음. 아니 지금 내란이 일어나고 정권도 바뀌고 시간이 얼마나 이제서야 새로운 내용이 나올 정도니 아직도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몰라요. 숨어 있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암약하고 있는 애들 많을 겁니다. 그렇죠. 심각합니다. 이거 안 다루더라. 이거 진짜 처음 봤어요. 아예 처음 봤어. 진짜 처음 봤어요. 안성식 꼭 영원히 안성식. 기억하겠습니다. 완전 처음 들어보는 안성식 충암고. 충암고. 꼭 기억할게요. 안성식. 그리고 해경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인수위에 들어갔다. 인수위에. 그거 기억하고. 입력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계엄 역사상에 해경이 등장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게 지금 해군도 안 끼는데 해경이 끼어가지고 어딜 나대고 지금 내란 때 우리 백령도 가는 배는 해경배 타고 갈 뻔했어. 진짜. 진짜네. 그렇게 협조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장을 하고 그러고 설치고 이놈이 이러는 거지. 해군한테 지시하면 새 나가니까 얘기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충암이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경만 그러겠냐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각 부처에 다 필요마다 이게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그러니까 이거는 특검이 들여보기에는 조금 렌즈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광각으로 이거 정말 좀 국회 차원에서 좀 어떤 기구를 좀 만들어서 제보도 받고 뭐가 보호가 돼야 이분들이 또 이야기할 테니까 그렇습니다. 필요해 보입니다. 진짜. 그래서 저는 충암고는 죄가 없습니다. 참고로 네. 미리 이제 전제해서 말씀드리면 충암고 출신들
공직에 들어 있는 사람들 지난 정부 때 저는 요거 한번 좀 전수조사 해봐야 되지 않을까. 고위직 특히. 고위직. 중요한 거는 죄가 없지만 아니 의심되죠. 어느 정도만 좀 세팅이 돼도 이 자동으로 제보를 하거든 공무원들이. 충암 출신들이 설치고 이 안성식이도 파격적으로 승진을 했잖아요. 갔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게 모를 수가 없어 공무원 내부에서는. 네, 그러니까 길만 열어주면. 예를 들면 좀 감사원만 좀 정상화돼 있어도 그쪽에다가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한 건데 좀 아쉽죠. 아니 더 웃긴 게 그 서울경찰청장도 감이 안 되는 사람 막 승진시켜가지고 내란 알박기로 앉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사가 한둘이겠냐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다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란 특검이요. 계엄 해제 요구한 표결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항상 이 얘기 나오면 추경호부터 떠올려야 됩니다. 추경호가 혼선 작전. 다시 한번 또 한번 보고 가야죠. 이거는 우리는 지치지 말고 봐야 됩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 말이 됩니까? 추경호 저 뭐 하는 짓입니까? 자기는 국회 원내대표실에 있었으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추경호가 윤석열하고 통화했던 건 다 아시죠? 했죠. 근데 윤석열하고 통화하기 전에 한덕수하고 7분간 통화를 했었어. 오래 했네. 한덕수하고 7분간 통화했어. 이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힘의 조경태 의원이 한 말이 있는데요.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12월 3일 밤 23시 12분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하고 한덕수 전 총리, 그 당시에는 원내대표와 총리가 통화를 한 7분 이상 했던 것이 나왔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당시에 국무위원들이 모두 반대를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강행했다. 이 이야기를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통화를 했던 걸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의 전화를 받고 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위헌적인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특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한덕수는 메이드고만이지. 한덕수는 메이드고 특검. 근데 조경태는 아직도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 한덕수가 아직도 계엄에 반대한 줄 알고 있어. 아닌 거 다 나와. CCTV에 다 나왔는데 아직도 저렇게 알고 있어. 인식 자체가. 이렇게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아까 윤석열 전에 한덕수랑 먼저 했다는 거죠? 맞아요. 사실 가장 먼저 한 거는요. 홍초로 정무수석 당시 가장 먼저 홍초로 정무수석 11시에 했고 아까 그 교란 작전 그 표에 보시면 11시 3분에 국회로 오라고 문자 발송하고 그게 홍초로랑 먼저 하고 저렇게 이 홍초로 지금 대통령실 직원들 지금 다 빠져 있거든. 비선 사각지대로 지금 빠져 있. 비서실 거기를 먼저 좀 살펴해봐야 되네. 홍초로. 한덕수는 내가 볼 때는 그냥 끝난 거. 거의 끝났고. 한덕수는 끝났고. 자 그리고 추경호가 아까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저렇게 혼선 작전을 취했다. 우리 여기까지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내대표실에 당시 국민의힘 의원 7명이 같이 있었어요. 그 7명이 그러면 다 알았을 거 아니야. 만약에 혼선을 작전을 지금 취하고 있다면. 같이 있었으니까. 그럼 얘네들도 이제 큰일 나게 생겼어요. 7명. 그 가운데 진짜 더 큰일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바로 찐찐 친윤 조지현 의원인데요. 이 사람이 같이 있었거든. 7명 중에 한 명인데. 처음 듣지. 그때 이 사람은 누구랑 통화를 했냐? 김용현이랑 통화한 거야. 조지현이가. 김용현이랑 통화했어. 김용현이랑. 끝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끝났죠. 그렇죠. 김용현이랑 통화했다. 와, 조지현하고 김용현은 진짜 연결점이 없거든. 그러니까. 근데 조지현도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이니까 상당히 윤석열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연결란이 되는지 모르지만 김용현하고 통화했다 그러면 여기는 거의 선순위로 올려놓고 이거는 뭐 수사해야 되는 거죠. 조지현. 김용현이랑 40초밖에 통화를 안 했다는 것은 그 전에 교감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뭔가를 확인하거나 어떤 컨펌을 하거나 뭐 그런 정도였죠. 이름 자체가 자백이잖아. 표결 지연시키라고. 전화해서 지연. 좋았다. 조딜레이. 우리가 모를 것 같지. 이거 아무도 안 다루니까 우리가 모르는 줄 알았지. 조딜레이. 많이 딜레이 시켰어. 근데 이건 좀 충격이다. 어떻게 김용현하고. 김용현은 진짜 히트인데. 40초. 거는. 너 이거 안 다루더라. 조지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조딜레이. 조딜레이. 심각합니다. 김용현하고 통화했다는 사실. 그러면은 얘가 김용현이랑 통화했다면 추경호 등 7명들도 그렇죠. 다 함께 가는 거예요. 혼선 주고 막 이런 거에 조직적으로 한 거예요. 조직적으로 했을 가능성. 조딜레이. 와. 다른 사람은 아직 안 밝혀진 거예요? 누가 있었는지 더? 7명? 제가 뭐 공부가 부족할 수도 있는데 7명의 명단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해요. 근데 거의 원내 지도부일 가능성은 매우 높죠. 그 추경호 원내대표 당시에 이제 보좌하던 의원들 그 사람들부터 이제 수사를 해야 돼요. 아니 근데 조지현 원내대변인이 당시 김용현하고 통화를 하고 그리고 추경호는 홍초로 한덕수. 윤석열하고 통화하고 끝난 거 아니야? 끝난 거잖아요. 끝난 거 아니야? 네 그러면 그 추경호 원내대표실에 7명 누군지 이따가
국회의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조사받고 오셨거든요. 맞아요. 알고 계시죠? 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와 이거 심각합니다. 예, 자 다른 거 다 넘어가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볼까 네. 하는데 일단 그 중에서도 오세훈이가 내일 있을 국민 임명식에 불참을 한대. 네네. 왜 불참하냐? 조국 사면에 항의하는 차원이래. 조국 사면에. 야, 나는 진짜 이거 어이가 없는데. 자 보세요. 오세훈이 얼마 전에 내가 얘기했지. 내라는 괜찮고 그러면 조국 사면은 안 된다는 거잖아. 내라는 괜찮고 조국 사면은 안 된다는 거지. 예. 그것도 방송 중이야. 재욱 씨 생방 중이다.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처음 봅니다. 중요한 이슈입니다. 고관대작이고 뭐고 이 진실 다루고 가야 됩니다. 오세훈 밝혀야 됩니다. 자 흔들리지 마세요, 재욱 씨. 저쪽 쳐다보지 않습니다, 재욱 씨. 국민만 보고 간다. 예, 국민만 봅니다. 국민만 보고 갑니다. 자, 나는 아마 오세훈이가 조국 재판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여다보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고 이렇게까지 분노하는지 나는 물어보고 싶어요. 예. 아마 공부가 안 돼 있을 겁니다. 당연하죠. 예, 좀 그렇게 없고. 그래서 화 난 누구리고 그래 무식해서 이렇게 화가 났다면 내가 좀 제대로 알려주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엄청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게 있어. 정경심 교수의 재판을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정도로 엄청난 새로운 사실이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예. 자, 천천히 잘 따라와 주세요. 이거는 너 좀 따라와. 예. 너도 물레동에서 이거 다뤄야 돼. 진짜.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정경심 교수가 징역 4년 선고받았어요. 징역 4년. 징역 4년. 뭐 때문에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느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를 해서 자신의 딸 조민에게 줍니다. 그래서 조민이 그것을 부산대 의전원 입학할 때 활용했다는 혐의로 징역 4년 선고를 받은 거야. 됐죠? 네. 자, 그렇다면 사법부는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라고 판단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거 근거로 위조했어. 네. 판단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네. 핵심적인 근거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걸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 당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진술이 있습니다. 최성해가 뭐라 그랬느냐? 내가 표창장 발급 안 했는데, 요거를 이제 재판부가 인정을 한 거고요. 진술을. 다른 하나는 동양대 당시 어학교육원 담당자 근무 내역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근무 내역에 원래는 요거를 잠깐 갈라서 그렇죠. 갈게요. 요거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자, 다시 올려주세요. 내가 알려줄게. 일단 첫째, 최성해 진술이 핵심 근거였는데 최성해의 진술이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지는 우리가 지난번에 수없이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1번 오늘은 뺍니다. 오늘은 2번에 집중해서 갈 텐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게 뭐냐면 자, 조민의 표창장 발급 날짜가 2012년 9월 7일이었어. 네. 그런데 어학교육원 담당자 근무 내역을 봤더니 9월 7일에 근무했던 행정 직원이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발급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였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됐어. 완벽하게 됐어. 자, 그런데 그 근무 내역을 좀 올려주세요. 자, 이게 이 근무 내역표가 사법부에 제출이 됐는데 이거는 동양대에서 작성을 해서 제출한 겁니다. 자, 요거를 보면은 아까 표창장 발급일이 9월 7일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담당자 직원을 봐봐. 근무 종료가 7월 31일이고 근무 시작이 9월 24일이야. 그럼 9월 7일에는 근무도 안 했는데 어떻게 표창장을 발급하냐 이거야. 논리적으로 말 되잖아. 말 되지. 그런데 근무하지 않았다고 했던 그 공백기에 그 공백기에 이 담당 직원이 문서를 작성한 게 이번에 새롭게 나왔어요. 8월 24일 공백 기간입니다. 그 공백기에 이 직원이 문서를 작성을 했더라 이거야. 문서 작성한 거 올려주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이번에 새롭게 나온 거야. 네네. 작성을 했어. 그 담당자가 이모 씨인데 이모 씨가 이렇게 작성을 했어. 공백 기간 중에 이것만 작성한 게 아닙니다. 또 있어요. 또 올려주세요. 이것도 공백기로 알려져 있던 9월 4일에도 또 한 거야. 자, 그래서 동양대가 근무 내역을 작성을 해서 사법부에 제출을 한 게 이게 혹시 조작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근거가 사라지는 거야. 박살이 나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근거가 다 박살나잖아. 이 재판도 어떻게 할 거예요? 대답해. 저게 이제 추가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표창장 위조가 가능한지 이게 이제 쟁점이었잖아요. 근데 정경심 교수 측에서 지적한 게 크게 두 가지였어요. 일단 표창장 박지원 의원이 공개하신 표창장 사진을 보면 사진 봤죠. 그 금박 리본이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위조하냐. 그게 첫 번째 이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은 용지를 가져오는 수밖에 없다. 일반 A4에다가는 그걸 때려 죽여도 그거는 못 하는 거예요. 거죠. 그리고 검찰은 계속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는 포토샵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만들어봐. 변호인 측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럼 니네가 할 수 있다고 한번 만들어봐. 재판부도 그럼 다음 기회에 만들어봐. 못 만들었어. 결국 시연을 시도했는데 못했어요. 프린트아웃까지 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거는 정경심 교수가 집에서 포토샵을 가지고 만들었을 수밖에 없고 그거 왜 그러냐면 직원이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용지도 누가 줄 사람이 없었고 만들어줄 사람도 없었으니까 정경심 교수가 한 거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궁색하게 뒤늦게 갖고 온 논리였구나 이게. 근데 그것도 이번에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이거 정말 나쁜 거지. 이거 동양대가 제출한 건데 이거 조작한 거 아닙니까? 판사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면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도 그 은박 딱지를 어떻게 위조를 해. 의심이 가잖아요. 누가 만들어보라고 하는데 못 만들잖아. 그러면 이거는 증거로서 가치가 없는 거고 이 주장 아웃시켜야 되는 게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기본 원칙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걸 끌고 와가지고 다른 걸 끌고 와가지고 아니 최성애 이름이 써있는데 최성애가 이거 발급 안 했대잖아. 그런데 그거에 관해서 그런 반증이 없었냐. 그럼 다른 증인들한테 표창장 발행할 때마다 최성애한테 가가지고 도장 최성애가 찍었냐. 아니 제가 찍었는데요. 담당 직원이 갖고 있는데요. 직인도. 그러니까 위임 받았으니까. 그럼요. 다 당연히 그러는 건데 그런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다 무시하고 표창장 위조된 거다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러면 저 담당 직원이 어떤 특정한 기간, 다시 말해 표창장이 발급된 기간에는 근무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문건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담당 직원이 근무하면서 생산해낸 문서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혹시 다 자기들이 없애고 이것도 조작을 해서 제출한 거 아닐까요? 아니 이거를 원래 확인해야 되는 건 검찰의 책임인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건지를. 근데 검찰이 그걸 확인할 리가 없잖아. 오히려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기간에 없는 걸로 표를 그려달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동양대는 걱정이 없지. 만드는 직원 입장에서는 총장이 시키고 검찰이 시키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만들죠. 이 직원이 이 업무 수행했다는 것으로 보이는 이 문서요. 이거 입수한 데가 대구 MBC입니다. 대구 MBC도 이걸 입수해서 보도를 하는데 검찰이 이거를 체크를 못했다고요? 불가능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이중잣대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는 이렇게 슬렁슬렁 넘어가고. 나 같은 사람이 쓴 인턴 활동 확인서에다가는 정확하게 그 시간이 안 맞지 않냐. 1분이라도 틀리면 허위다. 이렇게 판결을 한다니까. 진짜 씨. 이런 나쁜 놈들이 없어. 조민도 그렇고 조원도 그렇고 인턴 활동 확인서는 그래 가서 뭐 거기에 있었던 것 같긴 하다. 하지만 그 상관없다. 그 시간하고 정확히 안 맞잖아. 그럼 허위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핵심 근거 두 가지가 다 사라진 거예요. 원래 핵심 근거도 아니었는데 뒤늦게 끌고 온 건데 이조차도 다 무너졌단 말이야. 그럼 어떡할 거야? 오세훈 내일 참여해라. 국민 임명식에 참여하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형 확정되는 걸 보니까 김건희가 아무 얘기나 하는 거예요. 홍콩 가가지고 가짜 사온 거다. 그러니까 오세훈은 김태우 사면 때는 흥분 안 하고 반발 안 하더니 왜 이제 와서 또 그렇게 사면을 못 견디는지는 좀 해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장례 정리하고요. 그만 얘기해. 너 뭐 국회의장이야 뭐야? 뭔데? 빨리 가서 저도 떠들어야 돼. 해경이랑 2시 번 듣네. 자 그러면 여기서 시간을 한잔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제 8개 날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고요. 대한민국 의전서열 2위 국회의장 만나러 갑니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